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비교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둘을 상대적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 연구라는 것은 상대적 차이를 포착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 상대적 차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생성되었는가, 또 그 상대적 차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해명해야 이제 비교 연구가 이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것은 농어촌 설날을 비교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마을에 가서 뭐 조사를 많이 했지만 어촌 설날은 거의 조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조동 선생님과 함께 조사한 마을 중에서 어촌에 관한 지역은 두 곳밖에 뿐이에요. 영덕 강구 지역하고 경주 간포 지역인데, 경주 간포 지역이 제일 첫 어촌 답사 지역이고, 거기 대항암 설라가 있어서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첫 조사 마을을 어촌으로 설정하니까, 그럼 농촌 마을은 어떤 지역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게 경주 지역이기 때문에 경주 지역을 해야지, 이것을 뭐 다른 지역 가면은 이 뭔가 농어촌은 문제가 아니고 지역 차이에 따른 어떤 엉뚱한 차이가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경주 지역인데 농촌 마을과 어촌 마을, 그리고 조사자도 같고 조사 시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조사 일정도 거의 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비교 연구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차이의 생성 원인을 한번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하는데 전혀 다른 설날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유형의 설날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유형의 설날인데 농어촌이 어떻게 다르게 존재하는가, 전승되고 이야기되는가, 그것도 밝히는 게 주목하고, 전혀 다른 설라가 어떻게 또 농어촌에 따라서 존재하는가, 뭐 이런 두 가지 맥락에서 한번 비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 설라 목록을 들여다보니까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별로 뭐 그런 논리에 따라서 포착될 만한 자료가 눈에 띄지 않아서 좀 고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 전설 또는 역사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정완서 전설. 정완서는 경주의 인물이자 거의 뭐 남한 일대 전국적 인물이어서 그건 어느 지역이나 좀 가능한데, 이게 농촌에도 있고 어촌에도 있는데 농촌은 상당히 많이 정선되는데 상대적으로 간포 지역에서는 적게 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호국용 설라. 다시 말해서 문무왕이 죽어서 호국용이 되었다 그래서 동해안에 수중릉에 묻혔는데, 그 역사 기록도 있고 한데, 그 설라가 간포 지역 그 대본리 일대에 대항감이 있는 그 일대 아주 집중적으로 전승되지만은 경주에 있는 농촌 지역에서도 상당히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유형은 정완서 설라와 이제 호국용 설화를 비교 한번 해보고, 그럼 다른 설화는 또 농촌적 특징과 어촌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설화 각각 두 편씩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정완서 설화는 거기서 뭐 농어민의 상상력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비교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외동의 농촌 지역에는 뭐 이렇게 반매기 설화가 있다, 이게 농촌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또 기차역에서 정만서가 봉황염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내렸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업고 집까지 가야 되는데 모량역에서 그대로 업을 수가 없어요. 배가 막 불러가지고. 그래서 뒤로 등과 등을 마주대 업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 어떻습니까 하고 보니까, 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봉황염이 배는 부르죠. 아들하고 이제 등을 맞대서 등이 따뜻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역에 내려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촌에서는 역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내륙 지방이고. 그래서
이런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 어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같은 설라인데 농어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가 같은 설라냐 하면은 이 정만선은 가난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집이 뭐 가난한 데다 집 살림을 돌보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살림살이 엉망이죠. 그래서 비만 오면은 지붕이 새가지고 뭐 벽에 막 얼떨하고 뭐 방바닥에 물 떠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상황은 똑같은데 농촌에서 외동지역에서는 어떻게 전승되느냐 하니까 부인이 이제 불평합니다. 일은 안 하고 이래가 집구석이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왜 우리 집구석이 어때서 벽에 봐라 청룡학녀이 막 하늘로 오는 것처럼 그림 그렸잖아. 이거 대단한 뭐 고루거각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딱 끝나고. 근데 어촌의 간포 지역에서는 간포리에서 김만갑 씨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냐. 옛끝 나룻배만 있으면 타고 가가지고 한 대 치려고만. 그러니까 비가 떨어져가지고 방바닥에 보였으니까 그게 이제 강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배만 있으면 건너가는데 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죠. 이것을 어떻게 농어촌에 맞게 상대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거죠. 농촌 주민들은 뭔가 이게 벽에 청룡학녀에 그렇다는 것은 고루거각을 이야기, 대저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농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멀쩡한 집이 있어야 그래도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집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촌 사람들은 배가 있어야 돼요. 선주가 어촌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어떤 그 부를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배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논리, 전부 다 가부장적인 논리이지만은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설날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그 토론 요지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 교수는 좀 불만이 같은데 이따가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호국령 설화는 이 제가 조선 간포리 일대에 대본리 일대에는 문무왕뿐만 아니라 신문왕 이야기도 있고 수중릉 대왕암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무왕이 용이 되어서 득천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신문왕이 지켜보기 위한 이견대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웃에 또 가문사가 있어요. 그래서 호국령이 그 금당실 밑에 용이 되어가 들락날락거릴 수 있도록 아주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원래는 호국사로 이제 문무왕이 짓다가 미안성하고 죽었는데 그 아들인 신문왕이 이견돼서 지켜보고 그 절을 완성하면서 가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이 문무왕 부자에 관련된 이 문화재급 거의 세계사적으로 잘 없는 수중릉 같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 전설이 거기에 거의 상민사 상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서사적인 픽션이 풍부하게 흥미롭게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이 설화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영해 같은 바닷가에서는 문무왕이 김부왕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김부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김부대왕이라고 그럽니다. 이 문무대왕이 여기서 김부대왕으로 바뀌어요. 그 하는 행정 같습니다. 용이 돼가지고 득천하면서 동해 12섬을 쳐가지고 외부들이 그 동해 12섬을 징검다리 삼아서 늘 괴롭히고 쳐들어오는데 들어오는 통로를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동에는 이 설화가 김부왕으로 이야기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동해 12섬을 쳐서 외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선산강을 막고 있는 뚝을 쳐서 형산강 뚝을 쳐가지고 이 물을 나가게 하고 거기를 굉장히 넓은 뚫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유금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과정도 이 호국령 설화의 경우 문무왕이 내가 죽어서 용이 되겠다. 이래서 그냥 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초월적 위력, 불가사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금령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 스스로 김부대왕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어서 형산강에 용이 되어 있을 테니까 누구든지 나를 보고 용님이다 용님이다 3번 불러달라 그래요. 그래야 내가 용이 되어 가지고 하늘 올라가면서 이 들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보고 전부 다 깜짝 놀라는데 용님이라 소리 하는 거 아이고 구리 봐라 좀 뱀 봐라 징그럽다 이렇게 피합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도 아기를 얻고 유금이라는 아기를 얻고 거기 갔는데 아이고 구리 봐라 하고 깜짝 놀라니까 뒤에 있던 유금이가 할머니 구리가 아니야 용님이야 용님이라고 이러니까 그 정말 용이 득천해 가지고 그 물을 막고 있던 뚝을 쳐가지고 그 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들이 아기의 이름을 따서 유금들이 되는 겁니다. 안강에 유금들이 있어요. 이 설란이어서 이 앞에 문무형 설화와 이 유금형 설화는 상당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설화만 비교하면은 마치 딴 설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 김부형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그렇게 발전해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앞에 호응용은 왕조사관 왕이 용이 죽어서 용이 되겠다 하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왕조사관과 또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가주의 그런 것 의식이 아주 담겨 있다고 하면은 이 외동에서 전승되는 유금형은 왕조사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이라도 백성들이 네가 용님이라고 해야 용이 되듯이 우리가 뭐 대통령 어느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권위를 세울 수 없고 그 정책이 먹혀들잖아요. 모두 대통령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 인정되는 거죠. 여기도 자기는 용이 돼서도 모두 군이라 그러면 이건 득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용이라고 불러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아기가 대부분의 그 기성 어른들은 이 뱀이다. 권력이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굴복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 순진한 아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의 눈으로 인정을 받아서 용으로 인정받아서 용의구실 됐는데 그것은 이 나라를 지키거나 뭐 왕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넓은 토지를 얻어서 농업의 풍요를 누리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민본주의고 국가주의 뭐 왕조사관이라기보다는 민중사관이 여기에 배어있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간포업에서는 그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 그런 호국 대령 기록하고 거의 같이 왕조사관과 또는 그 국가주의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 지역이 수중릉이 있고 이견대가 있고 감사가 있고 역사가 있죠. 그야말로 신라사 특히 이 문무왕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구체적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증거물이 생생하게 있고 그러니까 그 전설적 상상력은 증거물에서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역사의 기초에서 그 상상력이 일정한 제약을 받는데 이 외동이나 이런 농촌 지역에는 뭐 수중릉도 없고 가문사도 없고 이견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성과 역사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에 가면 아직도 박정희가 반신반인입니다. 구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는 이 수중릉이 있는 대항암이 바로 눈 앞에 보이고 이견대도 보이고 뭐 자기 마을에 그냥 이견대가 정체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 그 증거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라시대의 문무왕 역사를 설화로 전승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수중릉이 있다. 세계 유일의 수중릉이 있다. 여기 바로 역사 유적이 있다. 문화재가 있다. 그랬는데 시골에는 그런 증거물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스토리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한 까닭에 발전된 역사의식을 담는 호국용 설화가 유금용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설화로서 농어촌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농촌에는 며느리의 어른질과 쌀 나오는 구멍 이야기, 어촌에는 양관을 근본 찾기 위한 마파색적 이야기를 했는데, 외동에서 며느리 어른질은 뭐냐 하면은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가니까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내가 어른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집을 살려면 네가 어른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일을 시킵니다. 자기 남편에게는 매일 돌을 한 짐씩 지고 와서 쌓고, 시아버지에게는 매일 그 마른 똥을 주고 와서 쌓고, 그래서 마른 똥이 쌓이니까 이곳에서 이제 결국은 이 토지를 주지요. 그 걸음을 보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바꾸지 않게 되고, 남편은 그거 돌을 쌓았는데 그 돌 위에 하나가 생급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 그걸 탐하는 부자하고 또 이렇게 교환하면서 아주 그냥 자급자족 수준에 넘어서서 아주 그냥 비약적인 부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노인은 이 농업의 기본인 걸음을 모아가지고 매일 꾸준히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 하는데, 적어도 젊은이는 농촌에 있다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농업 활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가가치, 어떤 비약적인 이 교환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렇지 않으면 그 농사꾼으로서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꿈이 여기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가부장 체제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며느리가 어른되는 이야기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쌀 나오는 구멍 이야기는 뭐 미암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농업노동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농사를 해가지고 어떤 소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고추 농사 맞추면 내년에 다시 지어야 그게 해결되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다는 가면은 그냥 채취해가지고 배만 타고 가면은 채취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농업노동의 고통을 더는 뭔가 자동으로 끼니 때마다 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는 기계화 또는 자동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기대가 불교적인 신성성을 빌어서 표현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촌의 경우에는 어촌 사람들은 뱃놈이라 그래가지고 양관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양관 상금을 정하는 심사관이 있다고 와가지고 관리가 와가지고 보니까 배도 잘 타고 다니고 이신통해서 양관이라 그러는데 딱 하나 궁금해요. 너 배 타고 가가지고 말이지 소대변을 어떻게 가리는가 하니까 변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배전에 앉아가지고 소대변 논다. 그거는 양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쌍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당이 쌍놈이 되거나 백정이 쌍놈이 되는 것하고 이 어부들은 완전히 다르다. 원래는 양반이 됐는데 소대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양반도 산에 갔을 때는 어디서 변소 찾아가서 소대변 누나요? 농민들도 들에 가서 일하다가 소대변 누르면 어떻게 변소까지 가나요? 마찬가지 어촌에 있는 사람도 배 타고 갔을 때는 할 수 없이 배전에서 누지만은 집에 있을 때는 다 뒷갈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이건 판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양반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져 좋다. 그걸 판정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이제 농민들의 신분의식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파식적인데 상국유산 이런 데는 이 피리를 불어가지고 어떤 국가의 재난을 잠재웠다. 이런 뜻으로 만파식적인데, 여기 전설에는 만파식적이 어떠냐 하면 풍랑을 잠재운다. 파도를 잠재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촌에서는 파도만 잠자면은 언제든지 물질을 하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거기 뭐 딸 것이 있고 잡을 것이 있고 채취할 것이 있어서 농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어촌 주민들의 생각은 만파식적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파도는 잠재울 수 없지만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있어도 적어도 풍랑을 예보하는 기술을 가져서 이제 결국은 안전된 조업을 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자가 지금 바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을 마무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뭐 별로 갖고 다른 점이 없어요. 별로 갖고 다른 점이 없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 미묘한 차이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연구자의 자기 세계관, 자기 가치관 이런 것이 투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름대로 뭐 이 결론을 맺었지만 결국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지만 그는 같은 점 속에서도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속에서도 다른 점 속에서도 같은 점이 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 차이를 갖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면에 어떤 갖고 다른 점을 새로 찾아야 돼. 역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토론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뭐 농어촌 설화의 차이를 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처음 이 주제를 들으면서 정말 이 연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 설화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지역 농촌, 어촌 지역 현지 수사하신 자료를 대비해서 이런저런 논점들을 찾으시고 또 해석하셨습니다. 이제 재미있고 풍성한 논의를 해주셨는데 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만서 부인 이야기가 두 종류로 좀 변주돼서 얘기되는데 농촌 지역은 청룡항룡 그려진 집, 어촌 지역은 배 타고 건너가는 것. 이게 흥미롭고 또 잘 연결되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농촌과 어촌 지역 설화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걸 자료적으로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것보다는 좀 어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학중 설화에 되게 많은데 정만서 설화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내륙 지방인 현곡면이나 내남면 자료에도 배 타고 건너가서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뭔가 어떤 지금 논지하고 좀 안 맞는 자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검증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무왕 호국룡설하고 유금이들 전설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 변희영 112라고 하신 그 김부영 설화를 통해서 연결점을 찾아주셔가지고 전 새로운 깨우침이었습니다. 그 용이 선물 쳐서 없앤 것하고 또 뚝을 쳐서 들을 맞는 것, 그것도 확실히 인상적으로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요금이들은 그래서 항상 풍년이 든다, 풍농하고 연관이 깊게 얘기가 되는데 이 문망 호공룡도 풍어와 관련될 수 있다면 이게 농어촌 차이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섬을 쳐낸 것이 외적을 방비한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풍어 혹은 바다의 안전 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가능성들이 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2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번인데요. 대왕암 전설 말씀을 하셨고 유금이도 전설 비교하시면서 뭔가 어떤 그 세계관적인 차이를 설명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차이는 이 지역성과 또 역사성의 차이는 농촌과 어촌의 차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대왕암이라는 역사적 유물 부분의 영향력이 더 큰 게 아닌가, 농촌 어촌의 차이와 그 과연 연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좀 남았습니다. 치술령 전설에 대해서 제가 좀 토론문에 많이 썼는데 발표해서 그냥 건너가셔가지고요. 저도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좀 농촌 지역 설화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치술령 그 고개 꼭대기에서 바다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라서 뭔가 여촌 바닷사람의 정서나 세계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실제로 울산 시내 자료나 이 동해 삼척 지역에서 이런 자료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다각적인 검증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며느리 어른질서라는 확실히 어떤 그 꾸준한 노동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어서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런 설화라는 해석에 좀 동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쌀 나오는 바위도 바위에 쌀이 나온다, 자연에서 쌀이 나온다. 이 농촌하고 연관성이 확실히 좀 있어 보입니다. 농업의 자동화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셨는데
그 21세기적인 상상력에 좀 깜짝 놀라고 좀 감탄을 했습니다. 다만 좀 이 해석의 어떤 다양성으로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약간 다른 해석도 한번 제시해봤는데, 이 농민이 어떤 바위에서 쌀을 얻은 게 아니라 쌀을 얻은 주체는 거의 대부분 다 스님이거든요. 도닦던 사람, 산속에 있던 사람이 쌀을 얻은 거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 산속에서 어떤 그 쌀을, 돌을 닦으면 쌀을 얻었다 할 때 그 얻은 쌀은 스스로 노동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도닦는 어떤 이런 일들, 그 승려로서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떤 보상을 한 그런 어떤 양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필요한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목탁을 두드리면 막 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필요 이상으로 그걸 가지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바로 어떤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좀 대타적인 비판적인 그런 의식을 반영한 그런 설화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혹시 있지 않을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배에서 대소변 보는 이야기죠. 그 양반의 근본 찾기 관련된 어민들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였고, 확실히 어떤 어촌 주민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농민들이 미처 갖추지 못한 탁월한 생업은 역량, 그게 뭘까 좀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아무 때나 또 바다에 나가면은 그 고기를 많이 잡아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화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양반이다 하는 그런 어떤 자존 의식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계층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자존감은 나타내는 게 일반적 현상이다라고 저는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배후에서 대소변을 본다 하는 그 화소 자체는 제 느낌에는 그 파도에 흔들리는 배후에서 이런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 바로 그게 이 어민들의 삶이고, 어떤 그 야생적인 삶이고 고단한 삶이고, 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자의식, 어떤 그 고난에 대한 또 슬픈 또는 울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의식 같은 게 그 설화 안에 담겨 있다. 이런 형태로 어떤 그 어촌 설화의 하나 특성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6번은 좀 사족처럼 붙인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동훈 선생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3가지로 축소해서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해줄 줄 알았는데 6가지 다 이렇게 다 하신 걸 보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분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 대부분 사실 검증과 관련된 이야기는 토론자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은 배를 타고 가서 어찌 하겠다 하는 것은 어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도 있다 하는 그 아까 구체적인 자료 예를 든다는 것은 다 사실에 입각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해석자입니다. 이게 상대적 이야기인데, 어촌에도 있고 농촌에도 있기 때문에 이건 농어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말 건가? 아니면은 농촌에도 있고 어촌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도 바지 입고 여자도 바지 입지만은 그래도 바지는 남자 옷이고, 치마는 여자 옷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러므로 치마나 바지나 성별의 구분이 없다, 또 바지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하고 말 것인가? 남녀의 의상을 비교할 때는 그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농촌에도 있지만 요 어촌에 이렇게 있고 일부 농촌에 이게 없는 경우가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상대적으로 농어촌을 비교할 때는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걸 그냥 우연으로 이야기할 건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건가 했을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실을 검증 그런 문제에서 전적으로 이게 요 지적한 것들은 다 더 따져봐야 됩니다. 더 넓게. 저는 아주 좁게 이 두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해석에 관한 문제도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발표자가 해석하는 것과 토론자가 해석하는 게 같으면 이건 재미없죠. 학자로서의 자기 개성이 없는 거죠. 자기 독창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일한 텍스트에 관해서 각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그게 학자로서 자기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점에서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고 그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구자가 자기 학문적 역량이라든가 자기 가치관을 그 대상에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해석을 자동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거는 인문학적인 연구라고 하기 어려워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저의 세계관과 가치관, 저의 학문적 역량으로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 교수께서 해석한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벨트하고 소대변 가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해석한 거하고 다르게 그거는 그 사람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학자가 연구를 할 때 방어를 위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래서 논문을 디펜스라고 그러는데 논문 발표를 저는 아규먼트다. 저는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치관이라든가 논리를 여기에 지금 반영하고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비교민서관께서 민사학 개론 어떻게 쓸 건가 이야기할 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아규먼트는 뭐냐? 국정역사 교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서론에서 붙은 문제죠. 저는 이 민사학 개론을 통해서 그 주장을 사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국정은 걸러먹었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 민사학 개론도 여러 군데 합의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 학자들이 서로 다른 민사학 개론을 써서 미완성의 완성이 가장 훌륭한 개론이다. 내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유금형에서 호국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가 이런 해석도 저의 어떤 세계관을 가치관을 반영이다. 그런 점에서 신 교수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신 교수는 신 교수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면도 있고 또는 내 주장에 대해서 더 부연해서 확고하게 주장하고 싶은 면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여기 6번은 그냥 지나쳤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6번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만서가 농촌에서는 반면은 여자 이야기를 해서 이건 농촌적이다. 또는 모랑역에서 득다시고 배부르다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왜 하느냐 당신 이런 건데 이건 사실 안 했대. 이 부분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한 부분만 논지로 다시 가다듬어서. 신동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아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래도 질문 하나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신동훈 교수님. 감사하고요. 다만 저도 사실은 이제 관점이 있고 선생님 나름대로 보시는 관점이 학자마다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자료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잘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아마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쌀 나오는 바위 같은 경우에 선생님 해석이 굉장히 재미가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주체가 스님으로 항상 거의 일관되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 뭔가 스님과 농민의 약간 대타적 관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그 자료적 근거와 관점의 어떤 서로 어떤 상관성 그런 점에서 좀 약간의 어떤 그런 좀 발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인공이 스님이고 호국영 설날 주인공이 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야기하는 주체는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내가 왕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나의 생각, 그 어민이나 또는 그 지역 주민이나 농민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게 스님이 주인공이니까 스님의 맥락에서 해석을 한다든가 왕의 맥락에서 해석한다는
그하고는 좀 저는 좀 다르게 전승 주체에 대해서 전승 주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춘 거지 거기 이야기에 나타나는 서사적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신동훈 교수님께서 미암 전설 관련된 질문을 조금 더 해주시길 바랬는데 어떻게 잘하시고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임재 교수님하고 신동훈 교수님 모셔놓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려면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할애해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시간에 큰 내용을 이렇게 또 깊고 넓게 이렇게 이제 논의한 자들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임재 교수님은 워낙 열정적이고 또 우리 신동훈 교수님도 뭐 요즘에 이제 구비문화학회랑 거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보면 열정적이라는 점에서 두 분께서 아마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띤 토론과 발표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박수로 부탁합니다.